안녕하세요.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가족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명언을 봤어요. 성인으로 인정받는 유명한 마더 테레사의 말이라도 그 말을 보는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이 씁쓸해졌습니다. 평범한 가족 구성원 안의 아이들은 그렇게 사랑을 배워가겠죠. 한편 또 다른 곳의 아이들은 그런 가족의 사랑을 목말라하며 쓸쓸함, 그리고 외로움과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해 나가야 하기도 할 겁니다. 가령 일찍이 가족을 잃고 고아원을 전전했던 저처럼 말이죠. 저는 우여곡절 많고 고되었던 제 인생사를 언젠가 한 번은 회고록을 정리하듯 쭉 나열해보고 누군가와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나 이렇게 살았다. 그 힘겨운 시간에 꺾이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우뚝 아주 당당히 서 있다. 그러니 나에게 잘했다고,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고 칭찬해 주시고 어리광을 부리고 싶었다는 말을 하고 있나요?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이 참 유치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용기 내어 이야기를 털어놓게 된 제 사연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이라 그 당시 제가 사는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혹시 길을 잃게 될까봐 아버지가 제게 준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간직해 두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저가 2살 때 여동생을 잃으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엄마가 지켜낸 여동생 또한 미숙아로 태어나서 한 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홀로 서서 막노동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무척이나 소중히 여겨주셔서 함께 지냈던 그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짧은 시간을 아주 행복한 감정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도 결국 10층 노회 현장에서 추락해 제 나이 5살에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그리고 전 서울에서 혼자 사시던 할머니 손에 거둬 있습니다. 제 손에 남은 부모님의 흔적은 아주 어린 제가 엄마의 품에 안겨 찍었던 아버지, 엄마 저 이렇게 3사람의 가족 사진과 아버지께 받았던 집 주소가 적힌 쪽지. 이렇게 단 2가지뿐이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무척 잘해주셨지만 그런 할머니 또한 병으로 그만 2년 뒤 제 곁을 영이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아휴, 저 어린 소녀로 혼자 두고 가셨으니 눈이나 제대로 감으셨습니다까?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원 할머니의 장례는 아마 먼 친척분이 치어주셨던 것 같아요. 장례 당시 전 어렸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제게 따뜻한 손길 하나 내밀어주는 이 없는 이곳엔 제가 울어도 저를 달래줄 사람은 없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곳이 너무 낯설고 무서워 식장 밖으로 나와 혼자 쭈그려 앉아 울고 있었어요. 내가 진숙이 그런 제게 그곳에서 처음 들어본 따뜻한 목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웬 낯선 아저씨 한 명이 벌개진 눈으로 굴러다시 제게 슬픈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그 사람은 제게 자신이 저의 삼촌이라고 소개했죠. 난 내 아버지 쌍둥이 동생이야. 촌이라고 부르렴. 쌍둥이 요정? 우리 아버지랑 하나도 안 닮았는데요. 아, 그렇지. 아직 진숙이 너한텐 어려운 말이겠지만 일란성 쌍둥이라고 세상엔 전혀 닮은 쌍둥이도 있단다. 삼촌은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한참 동안 우는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마를 안긴 채 저를 두고 장식장. 건물을 벗어나요. 미안해, 진숙아. 삼촌이, 진숙이 널 데려가고 싶은데 삼촌이 중동이라는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가 돌봐주실 테니까 아주머니 말씀 잘 듣고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삼촌이 우리 진수이 못 데려가서 정말 미안해. 그게 삼촌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저를 돌봐주겠다고 한 친척은 아마 장례가 끝나자마자 저를 한 고아원으로 데려다준 아주머니 있던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는 겁에 질린 제게 이렇게 말하곤 도망치듯 고아원 앞을 벗어나셨다. 왜 그런 눈으로 보니? 난 널 못 데려가. 내가 괜히 제비 뽑기에서 꽝을 뽑아가지고 팔자에도 없는 죄책감 가지게 생겼네. 어차피 다른 친척들도 너를 못 맞는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넌 여기서내 살길래. 행복 잘 찾으면서 살렴. 혹시 안에서 누가 물어보면 일가 친척 다 돌아가시고 아는 사람 없다고 해. 그래. 처음간 머물렀던 고아원은 그래도 좋은 곳이었어요.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은 수녀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보살핌 말에서 저는 조금이나마 다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었는데 제 본격적인 불행은 1년 뒤 입양을 가면서부터 시작되었죠. 야, 너 걸레 제대로 빤 거 맞아? 걸레에서 신내 나잖아. 당신 애한테 일 똑바로 안 가르쳐. 너부터 이리 좀 와봐. 아, 죄송해요, 여보. 제가 입양 간 집의 양아버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폭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맞고 살던 양어머니가 순한 사람도 아니었죠. 양어머니는 화풀이를 바로 저에게 했었거든요. 야, 넌 그깟 빨래 하나 제대로 못해서 날 이 지경으로 만들어. 너 내가 너 구한다고 나 먹이려고 일부러 그랬지? 밥벌어지? 아,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곳에서 살던 4년이란 시간은 제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양부모는 저를 학교에 보내주었지만 그건 자신들의 실체를 포장하기 위한 방패막 같은 행동이었죠. 아이가 없던 양부모는 저를 자식이 아니라 가정부 대신 저렴하고 순종적인 상주 일꾼으로 쓰기 위해 데려갔던 거였으니까요. 이후 4년 뒤 양아버지가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양어머니는 저를 전에 있던 고아원이 아닌 다른 고아원으로 다시 내쫓아 버리더군요. 저 뭐 시간인데 한 명 어디 갔어? 너희들 서로 잘 감시하라고 했지? 너희들 다 내일 아침밥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새로 간 고아원의 원장은 악마였다. 하면 모든 고 아이들에게 벌을 하고 벌을 주었죠. 때문에 아이들은 서로 의지하지도 못한 채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며 그저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잠만 자는 수용소 한 죄수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런 곳에서 살던 제가 어떻게 밝은 아이로 클 수 있었겠습니까? 어둡고 음침해 독밖에 남지 않았던 전 학교에서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들 수 없었어요. 저를 건드린 애들을까지 따라가 복수한 덕에 다행히 괴롭힘을 당하진 않았지만 저는 철저한 외톨이였던 성인이 되어 자립지원금을 받고 고원에서 나온 전 비좁은 원룸에 살며 악착같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부터 가정부 일, 계단 청소에 야간 공장 일까지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그렇게 여러 일을 전전하다 저는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전 공장 사장님과 인연을 맺고 나이 30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젠 내가 너한테 가족이 돼 줄게. 내 곁에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진수가 저보다 4살 많던 그 남편은 고아가 된 후 처음으로 만난 온전한 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후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시부모님 또한 제 아픔을 감싸주려 노력하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지금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그 힘든 세월을 견뎌왔던 거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매일이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달아 딸만 둘 낳자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상에 이게 뭐냐? 어제 우리 아들이 찜닭 먹고 싶다고 한 거 못 들었어. 죄송해 어머님. 애들이 밤새 안 자고 번갈아 가면서 울어서 오래 걸리는 요리를 할 시간이 없었어. 에휴, 입맛 떨어져. 만우, 한 번 잘못 들렸다가 대도 끊기고 밥상도 제대로 못 받아 먹게 생겼네.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마치 저를 종부리 막대했던 시절 저에게 보여줬던 따뜻한 미소는 어느덧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그래도 전 제가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며느리가 되면 다시 가족들이 제게 따뜻하게 대해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 맛봤던 애정의 달콤함을 차마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잠든 줄 알고 거실에서 시댁 식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몰래 들어보니 충격적인데 남편은 이미 한 번 결혼을 한 사람이더군요. 아무래도 우리가 며느리 복이 없는 봐요. 전해드렸던 내 애도 못 낳고 리만 3가지고 기집애 주려는데 손질을 한 번 했다고 집을 나가 버리더니 에휴, 이번에도 애도 안 낳고 도망갈까 봐 그렇게 잘해줬는데 딸둘이 뭐랍니까? 그러게 내가 출신도 모르는 고아는 집에 들이기 싫댔잖아. 당신이나 준테 그런 애를 들려야 말 잘 듣고 도망도 못 간다더니 얼굴만 봐도 우중충한 게 아주 분이 잡혀서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 엄마, 아버지야,
그래도 원래 식모살이 하던 것도 같은 여자니까 공짜 식모하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요. 말 잘 듣지. 조금만 잘해주면 개처럼 꼬리 흔들지. 애까지 둘이나 낳은 마당에 지가 도망이나 어디 가겠어요?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토록 외면하려고 했던 남편과 시부모의 실체는 생각보다 더 끔찍했어요. 저는 과거 저를 철저히 종처럼 대했던 양부모들이 떠올라온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도 괴로웠던 과거가 떠오르니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제 눈에 제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4살, 3살 배기 두 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애들을 두고 혼자 집을 나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만약 이 애들을 데리고 나간다면 진돈 한 푼 없는 내가 당장 이 애들과 어디서 자고 이 애들을 어떻게 먹이고 키우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두 딸이 걱정되어 도저히 집을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이야 식구들이 두 딸에게 그저 무관심만 하다. 제가 집을 나가면 구박의 화살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결국 전 두려움을 꾹 참고 그 집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딸들을 데리고 혼을 해서 돈을 모아야 했는데 남편과 시부모는 제가 경제 활동을 하는 걸 철저히 막더군요. 당신, 솔직히 말해봐. 돈 벌어서 뭐 하게? 왜 애들 데리고 도망가려고? 너 같은 고아연을 가족으로 들여준 것만 해도 평생 감사하면서 살 생각을 해야지. 그럼 괘씸한 생각을 해? 안 되겠어. 내가 그동안 잘해줬더니 사람을 아주 핫바지로 봤구나. 로 안면 내가 너한테 몸으로 가르쳐 줄게. 은혜를 배신으로 갚으면 어떤 꼴을 당하게 되는지.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의 손찌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저는 잠든 딸들이 이런 모습을 볼까 봐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를 깨물며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시부모는 혹시 도망이라도 치면 다음은 내 딸들 차례라는 지독한 말로 저를 구속하려고 들었죠. 제발 누구든 좀 도와주세요. 야, 누구 찾냐? 죽겠네. 부모 아니면 널 데리러 온다고 희망했던 내 삼촌. 혹시 아직도 기다리냐? 꿈깨. 너 혹시 박에다가 신고라도 하는 날엔 그날로. 내 딸들 인생도 끝이다. 내가 내 핏줄이라고 걔네한테 손 못 댈 것 같아. 시간이 흐르며 남편뿐 아니라 시부까지 제게 화풀이를 하고 손찌검을 시작하더군. 저는 그 집에 스스로 숨을 쉬며 존재하는 샌드백이 있고 생각을 하는 밥솥, 시장 세탁기, 청소기 같은 물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 너무나 괴로웠지만 저는 딸들만 바라보며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견뎌냈지. 하지만 언제까지 애들이 집안에 일어나는 일을 눈치채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바보처럼 포기하고 살았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기회를 잡으려 숨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두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조금씩 자신들의 가정 환경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더군요. 사실을 눈치채는 것 같자 저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적어도 제 딸들만 이렇게 불행한 환경에서 하루라도 빨리 구해내고 싶었죠. 여기가 변호사 사무실이 맞나요? 저는 시장을 보러 나온 어느 날 시장 근처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생긴 그곳을 그동안 계속 눈여겨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무대보적인 모험이었지만 그때는 제가 해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저는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변호사님께 무릎을 꿇고 무작정 손을 싹싹 비비며 애원을 시작했어요. 누구세요? 왜 갑자기 제게 이러시는 겁니까? 변호사님 갑작스럽지만 저 남편과 시부모에게 딸들을 약점 잡혀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맞고 살고 있어요. 돈도 못 벌게 해서 딸들을 데리고 도망쳐 나와 살 자리꿈 못 모았고요. 제가 신고할까 봐 그들이 휴대폰도 사주지 않아서 이렇게 장을 보러 나온 틈을 타 무작정 여기로 찾아 들어온 겁니다. 변호사님, 발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딱 도와주시면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돈을 벌면 변호사님 수입료 제일 먼저 갚을게요. 제발 부모 없는 고아인 절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이곳이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마음이 급했던 전 준비해 간 말을 속사포처럼 내뱉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바닥에 머리까지 지어가며 사정 또 사정을 했죠. 아주머니, 알겠으니까 우선 진정하세요. 예.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던 젊은 변호사는 제게 의자와 따뜻한 차를 권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자초지정을 듣더니 아주 골똘히 고민을 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대답을 기다리는 제게 기적과 같은 대답을 선물해 주었어요. 아주머니 사실 변호사라고 다들 돈 잘 벌고 그러진 않거든요. 저 여기 사무실 진짜 빚까지 내서 어렵게 차린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의뢰인도 많이 안 찾아오고 저도 살기가 팍팍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지금 아주머니를 도우면 하늘이 감복해서 제 앞길에 꽃길을 좀 깔아주지 않을까요? 하늘을 감동시킬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주머니 한번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싶었는데 변호사님의 마지막 말에 저는 그만 또다시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팽팽했던 긴장이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게 다음에 꼭 다시 들려달라던 변호사님은 며칠 뒤 제게 작은 녹음기와 무선 카메라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곤 절대로 들키지 않게 남편과 시부모님의 말들을 녹음하고 가능하면 동영상 촬영까지 시도해 보라더니 무조건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시도하셔야 돼요. 명심하세요. 김진숙 씨, 진숙 씨가 무사해야 딸들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변호사님은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품에 꽁꽁 숨겨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증거 수집은 허탈한 만큼 쉽더군요. 기회를 보던 저는 며칠 뒤 녹음기와 카메라를 집안이 잘 보이는 거실 진열장 안에 숨겨놨는데 제가 놓은 더디 그들은 신이 나서 달려들더라고요. 아휴, 왜 있자? 죄송해. 어머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음식간을 제대로 잘 못 맞췄나 봐요. 몸이 안 좋아. 아주 배돼지 부른 소리만 해. 되는구나. 어디가 아프냐? 열이 나니 그럼 내가 더 뜨거운 열로 그딴 열은 느껴지지도 않게 해주마. 아, 시모는 제 머리에 뜨거운 콩나물국을 망설임 없이 부어 버리더군요. 너무 뜨거웠지만 차라리 이때다 싶어 저는 달달 떨리는 손을 부여 자군단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서 노예처럼 산 지가 벌써 7년이 다 되어가요. 대체 언제까지 제게 이러실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욕하고 우리 애들이 인질 삼아서 저를 감금하고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차라리 절 그냥 죽이시고 봐라. 오늘 뭘 잘못 먹었나? 간이 배 밖으로 아주 나왔네 오냐? 그냥 오늘 널 요절내고 내일부터는 딸도 학교에도 안 보내고 실컷 부려 먹으마. 여보, 말하는 것 좀 봐요. 이게 다 같은 밥상. 머리에서 밥 먹게 해주니까지가 우리랑 동등한 입장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야, 너 이거나 봐 먹어. 바닥에 엎드려서 밥알 핥아 먹으면서 개처럼 짖어봐. 어디, 건방지게. 부엌에 사는 쥐 새끼보다 쓸모없는 것이 말대꾸는 부는 제 밥그릇을 통째로 바닥에 엎어 버리며 저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제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고맙게도 남편은 저에게 숟가락을 던지며 손지검을 하고 발길질까지 시작하더군요. 안 먹어 개면 개답게 굴어야지. 어디 복날 개 패듯 한번 맞아봐라. 야, 너들은 뭘 질질 짜고 있어? 밥아녀 먹을 거면 냉 밖으로 꺼져버려. 재수없는 계집애들이 어찌 클수록 지 엄마를 쏙 빼닮아 빨리 꺼져. 그러더니 남편은 무서워서 엉엉 울기 시작한 제 딸들을 윽박지르며 방으로 쫓아내 버리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여전히 울먹이던 딸들을 달래 학교에 보낸 뒤 밤새 몰래 놔뒀던 짐을 들고 도망치듯 그 집을 벗어났습니다. 한쪽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면서도 다급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그리곤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는데 엉망진창이 된 재고를 본 변호사님은 경악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저는 그런 변호사님께 반쯤 웃고 반쯤 우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증거 전부 가지고 왔어요.
변호사님, 저 이제 그 사람들 벌 줄 수 있나요? 이제 이혼도 할 수 있는 거죠? 변호사는 눈물을 애써 닦으며 저를 차에 태우고 저희 딸들이 다니는 학교로 곧장 향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도망간 사실을 언제 시부모와 남편이 알아차릴지 몰라 아이들부터 피신시켜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딸들을 조퇴시 후 다시 차에 올라탔고 변호사는 그런 저를 태우고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끊어 주었습니다. 다친 상처 사진들 전부 다 찍어서 제게 보내주세요. 이건 저희 집에 있던 휴대폰 공기계 있대. 제 아내의 예전 휴대폰이에요. 좀 오래됐어도 개통하고 쓰실 만할 겁니다. 이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나라에서 운영하는 긴급 피난처에 잠시 머물다가 이후엔 한 피해 여성 쉼터에 들어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저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협박과 폭행죄로 고소했고 따로 이혼 소송까지 진행을 했죠. 그렇게 쉼터에서 머물며 저는 식당 일을 구했고 고소와 소송을 진행하며 작까지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석 달 뒤 아주 작은 반지하 원룸을 구해 아이들을 데리고 쉼터를 나갔고 보잘것없는 그 집에 이사간 첫날 우리 세 식구는 초콜릿 파이에 초를 붙여서 조촐한 축하 파티도 열었답니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환하게 웃으며 박수치는 두 딸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힘든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 세 사람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저는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우선 남편은 처벌 수위가 높은 배우자 폭행을 상습으로 행했다는 것과 폭행 수위가 높은 점 그리고 협박죄 등이 적용되어 2년 2개월의 실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같은 죄목으로 시모는 징역 7개월을 부는 벌금형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혼을 하며 재산 분할과 함께 친권과 양육권 또한 가져왔고 별개로 소송을 건 위자료 청구 또한 받아들여져 위자료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받은 남편은 법정이 한 곳 않고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대더군요. 이 은혜도 모르는 년아, 넌 내가 여기서 나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니, 내가 당신을 가만 안 둘 거야. 감히 내 인생과 내 딸들의 유년 시절을 망친 당신들 또 한 번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내가 지옥을 보여줄 거라고.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동안 당하고 산 세월이 얼만데 그 말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이혼을 한 후 저는 분할받은 재산으로 다른 지역에 방 2개짜리 빌라를 구해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떠나기 전 변호사님께 수입료의 2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변호사님은 그의 마음을 거절하시고 딱 정해진 수입료를 받기로 했다. 녹음기, 카메라, 휴대폰, 공기계관만 받겠습니다. 이럼 공평하죠. 선불에서 후불로 수입료를 받았을 뿐 변호사로서의 제 일은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저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무작정 찾아 애원하던 진숙 씨의 용기에 정말 감탄했어요. 진숙 씨와 따님들을 구한 건 제가 아니라 바로 그날의 진숙 씨의 용기였다고 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날의 진숙 씨를 떠올리면서 어떤 사건이든 포기하지 않은 집념을 가지고 살아갈게요. 그러니까 진숙 씨, 부디 그날의 용기를 잊지 말고 앞으로 따님들과 행복하게 사세요. 또 돈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아, 그땐 얄짤없이 선불입니다. 변호사님은 끝까지 유쾌하게 웃어주시며 저와 딸들의 행복을 빌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변호사님께 너무 고마워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끝내 변호사님이 받지 않겠다던 나머지 돈을 변호사님의 주머니에 찔러놓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이사를 한 즉시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했어요. 혹시 출소한 남편이 주소 질주에 우리를 찾아올까 봐 말이죠. 그리곤 어느덧 해가 바뀌어 이전 학년의 교과 과정을 끝내지 못한 딸들을 한 학년 아래로 그 지역 학교로 진화시켰습니다. 다행히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전학한 학교의 정보를 전 남편이 알 수 없도록 비밀 엄수가 된다고 하더군요. 전학 수속까지 모두 마치자 저는 그제야 일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많은데 경력이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식당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단연코 제 눈에 띄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식당 일에 비해 월급이 높은 미신 공장 직원 공고문이었죠. 면접 일정을 잡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미신 소음은 왜인지 전혀 것을 안 제 마음의 편안함까지 가져다 주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날 그 공장에서 엄청난 기적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저 면접 보러 왔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한 여직원은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며 응접실 같은 곳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곳에는 60대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 사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로 마주 앉은 우리는 짧은 인사 후 면접을 시작했는데 제 이력서를 들여다본 사장님의 동공이 갑자기 크게 흔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름이 김진숙 씨네 맞습니다. 제 이름을 물어본 사장님은 갑자기 뚫어져라 제 얼굴을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에게 긴 시간 손찌검을 당해 흉터투성인 제 얼굴이 부끄러워 시선을 내리깔았지만 그 사장님은 대뜸 제게 의외의 질문을 던지시고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저요. 춘천이 확실해요. 그럼 혹시 부모님은 살아 계신가요? 조모님은 안 계신가요? 부모님도 할머니도 저 어렸을 때 모두 돌아가시고 축구하러 컸어요. 근데 그런 건 자꾸 왜 물으세요? 혹시 가족과가 입사할 때 걸림돌이 되나요? 저는 공장에 취업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사장님께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이젠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돌아가신 아버지 성함이 김경찬 씨 아니세요? 네, 맞는데. 오래전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성함을 어떻게 깜짝짝 놀랐습니다. 저조차도 잊고 살던 너무도 희미해진 아버지 이름을 사장님은 제게 묻고 있더군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뭔지 모를 두근거림이 계속해서 제 심장을 두드려 대는 통의 호흡까지 가팔라졌어요. 그리고 사장님의 마지막 물음을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7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때 진숙 씨 아버지 쌍둥이 동생인 삼촌이 중동에서 곧 때리러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희 삼촌이 중동으로 멀고 더운 나라로 다시 일하러 간다고 절 금방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혹시 사장님이 진수가 미안하다. 내가 내 삼촌이야 그렇습니다. 사장님은 바로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저를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한 제 삼촌이었다.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다르니 전혀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저와 삼촌만이 알던 장례식장에서 약속을 삼촌이 아니면 누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벅차오르는 마음에 삼촌에게 잡힌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떨구곤 물었어요. 정말 저희 삼촌이세요? 그래, 미안하다 진수가. 그동안 널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대체 어떻게 살았니? 얼굴에 흉은 또 왜 그렇게 많은 거야? 처음엔 반가운 마음이. 그 다음엔 원망의 감정이 솟구치더니 저는 목매의 목소리로 삼촌에게 그동안 쌓아뒀던 해묵은 원망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뇨? 제 인생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삼촌, 왜 그때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 아주 오래도록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삼촌을 기다렸어요. 근데 왜 절 끝내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왜 절 버리셨고 미안하다 진수가? 근데 난 널 버리지 않았어. 삼촌은 거의 숨이 넘어갈 듯 꺽꺽대며 오셨습니다. 그리곤 눈물이 조금 잦아들자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죠. 남은 1년의 계약 기간을 채우고 난 널 데리러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그때 큰 사고를 당해서 오랫동안 거동도 잘 못하고 병원 신세 져야 했지. 그 뒤로 널 데려갔던 친척 아주를 찾아갔는데 널 고아원에 보냈단 말을 듣고 아주 그 집을 뒤집어 놓고 나왔다. 그 뒤 고아원으로 찾아가 보니 넌 이미 입양을 간 상태였고 내 양부모 또한 이사를 가서 내가 간 곳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혹시 내 근황을 어떻게든 알 수 있을까 싶어 내가 처음 맡겨진 고원에 수시로 연락을 했었는데 나중에 내가 그 양부모에게 파양되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또다시 어느 고원으로 갔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삼촌은 저를 찾아 아주 오랫동안 캐밌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삼촌을 만날 수 없었던 건 아마 제 수많은 부은 중 하나였죠. 삼촌은 그 사이 결혼도 한 번 했었는데 조카인 저를 끝내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아이를 갖길 거부하다 유책 배우자가 되어 이혼을 당했다더군요. 그리곤 그 뒤로 돈만 벌며 쓸쓸하게 살다가 이곳에 터를 잡고 미신 공장을 차린 지 10년이 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디 내가 어디선가 제발 불행하게 살고 있지만 않기를 내 걱정 따위 무색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길 간절히 바랬다. 근데 진숙이네 얼굴이 대체 왜 이러는 거냐? 결혼은 했어. 아이는 있고 삼촌은 다시 눈물을 흘리며 제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저는 그토록 기다렸던 삼촌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나의 마흔에 다시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동안의 제 인생에 대해 삼촌에게 천천히 아주 오래도록 털어놓게 되었죠. 내가 그때 널 그 장례식장에 그냥 두고 가서 이런 일이 생긴 게 다 간지 한 달 전부터 버려두고 난 너부터 챙겼어 했어. 미안하다. 진수가, 이게 다 바보 같은 내 탓이야 아니에요. 삼촌을 잠시 원망했던 건 사실이지만 제 팔자가 왜 삼촌 탓에 넣었던 게? 왜 삼촌 탓해? 보고 싶었어요. 삼촌,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버린 줄 알았는데 절 끝까지 이렇게 잊지 않고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삼촌과 오래도록 서로를 끌어안고 그동안의 그리움을 눈물로 흘려보냈습니다. 삼촌은 분명 제 아버지가 아니건만 삼촌의 품에선 오래전 돌아가신 제 아버지 향기가 느껴졌죠. 저는 그렇게 구하가 된 지 30년 만에 다시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두 딸을 데리고 다시 삼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딸은 겁먹은 표정으로 삼촌을 바라봤는데 저는 그런 딸들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삼촌을 소개해 주었어요. 삼촌, 제 딸들이요. 얘들아, 인사해. 이분은 엄마 삼촌이.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돼.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성은이 성애를 제외하곤 유일한 엄마 편인 사람이야. 엄마 편 할아버지도 그럼 우리랑 같은 편이에요. 그래 나도 성은이 성애랑 같은 편이란다. 반갑다. 얘들아, 삼촌은 제 딸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젖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건넸습니다. 그날 삼촌은 저와 딸들을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데려가셨는데 생정. 그런 곳이 처음인 딸들은 신이 나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저 또한 이 나이 먹도록 그런 곳은 처음인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요. 사실 나도 애도 없고 젊은 시절 연애도 결혼 생활도 짧았다 보니 이런 데는 처음이다. 공장 직원들한테 물어봤어. 10살, 9살 소녀들에게 밥을 사주려고 하는데 대체 어딜 가야 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직원들은 결혼도 안 한 줄 알았는데 사장님한테 손녀가 있었냐면서 놀리더라. 삼촌은 자식이 없었다 보니 주위 또래 분들이 손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엄청나게 부러우다 해요. 그렇게 말하며 얼굴을 붉힌 삼촌은 제게 쑥스러운 듯 말씀을 꺼내시더니 저 진수가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갑작스럽겠지만 혹시 너만 괜찮다면 우리 이렇게 종종 내 애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니? 너도 알다시피 너와 내 딸들은 이제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다. 내가 이제라도 너에게 그동안 못해줬던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다만 혹시 내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진 않으며 그래도 너만 괜찮다면 내가 내 아버지 대신이 되어주고 싶다. 힘들게 살았던 너에게 이제라도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어주고 싶구나. 아버지란 말을 듣는 순간 눈물샘이 고장이라도 난 건지 또다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 삼촌은 그런 저를 보고 당황하셨던 삼촌에게 이렇게 말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삼촌, 공장에 취직하게 해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저, 예전에도 어디 가서 일 못한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제발 채용해 주세요. 사장님, 그렇게 저는 삼촌이자 아버지란 존재가 생기게 되었고 또한 삼촌의 미신 공장에도 정식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 그동안 고생한 것은 다 내가 왜 자꾸 일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이 삼촌 일의 배도 사장이지만 너랑 내 딸들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삼촌의 조카라 하지만 우리 딸들의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의지만 하는 능력 없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삼촌이란 존재를 만난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인 거려. 삼촌은 그래도 언제든 일이 힘들면 꼭 자신에게 말하라고 당부하시고 마치 호수가에 딸을 내놓는 아버지처럼 말이죠. 삼촌의 눈에는 산전수전 다 고 마흔이 된 제가 아직도 7살 어린애로 보이는 모양이었더군요. 누군가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오랜만이라
저는 또다시 코끝이 뜨거워지는 걸 겨우 참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삼촌을 다시 만난 지도 1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가 아침에 진지를 짓네요. 나는 지금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한때를 떠올리며 머리부터 깨끗하게 하고 정보를 한 대로 좁혀 오늘도 계속해보세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2층짜리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 하레이 일어났다. 아이고, 예쁜 우리 손녀들 잘 잤어야 하는데. 아니요, 너무 신나서 못 잤어요. 오늘 다 같이 바다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잖아요. 그치? 언니, 할아버지, 엄마가 아침 내내 유부초밥이랑 김밥을 만들어서 도시락도 싸다 놨어요. 우리 얼른 아침을 먹고 가볼까요? 네, 그래. 알았다. 알았어. 아, 너무 신나는 날이네. 그런데 손녀들 테이 헤레이가 아주 혼이하겠구먼. 그것도 두 딸과 삼촌과 함께. 내 식구가 말이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오랜만에 만난 우리가 함께 살기까지 결정이 쉽지 않았는데 삼촌이 아주 강력하게 학과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 전남편 때문이었어요. 내가 외로워서 괜한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다. 너, 그놈이 법정에서 그렇게 일을 가고 사라졌다며? 그러다 그놈이 출소하고 어떻게든 너 있는데 알아내서 찾아오면 어쩌려고 그래? 난 너랑 애들이 위험해지는 꼴을 못 본다. 나라도 옆에서 너랑 애들을 지켜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튼튼하게 새로 지어진 2층짜리 주택 알아볼 테니까 1층, 2층 이렇게 서 살면 서로 불편함도 없을 것 아니니? 안 그래도 전 남편 생각에 불안했던지라 저는 삼촌의 제안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우린 작은 정원까지 딸린 주택에 들어가 살게 됐죠. 저는 삼촌에게 다달이 월세를 드리려고 했지만 삼촌에게 크게 꾸만 듣게 되었어요. 내가 너보다 능력이 10배 많아. 월세 무슨 그 돈으로 애들이랑 맛있는 거나 한 번 더 사 먹거라. 진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잘 아껴놨다가 나중에 너랑 애들을 위해서 써 살다 보면 분명 목돈 필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거다. 그리고 이 집에 사는 동안엔 내가 생활비 다 될 테니 넌 아무나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 돈을 평생 가지고 있다가 어디에 쓰겠니? 너와 애들은 내가 평생 꿈꿔왔던 가족이다. 그런 가족을 위해 그동안 번 돈을 쓰는 것만큼 내게 큰 기쁨은 없어. 그런 내 마음을 부디 거절하지 말아다오. 삼촌과의 나날은 구름 위를 날아다니듯 행복합니다. 제 딸들은 더없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과거에 받은 마음의 상처를 서서히 치유해 가고 있고 저 또한 아직도 제가 7살 애인 줄 아는 삼촌 덕에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 마음의 안정을 많이 되찾았어요. 진수가 너 오늘 회식 때 술 많이 마시면 안 된다. 내가 보기엔 윤 과장이 자꾸 널 너무 보는 것 같아. 아무리 순진한 척해도 남잔다 나 빼고 거기서 거기다. 순진한 얼굴에 속으면 안 돼 알았지? 아, 삼촌, 윤 과장님이 저보다 2살로 어린 거 아세요? 그리고 나 밖에서 딱히 인기 없어요. 제가 무슨 살 어린 애도 아니고 진짜. 삼촌 때문에 못 살아 지말. 내가 어디가 어때서 예쁘기만 하구만. 아무튼 넌 오늘 딱 소주 2잔만 먹어. 나머진 이 삼촌이다. 흑기사 해줄 테니까. 저희 삼촌 참 귀여우시죠? 얼굴에 흉만 잔뜩. 제가 뭐가 예쁘다고요? 제발 공장에서만큼은 저런 말씀 좀 하지 말라고. 저는 매일같이 삼촌의 입단속을 하느라 진땀을 뺀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삼촌과 함께 변호사님을 찾아뵀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삼촌이 꼭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셨거든요. 제게 삼촌을 만나게 된 경위를 듣게 된 변호사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시더군요. 우리 진수일, 그 지옥에서 꺼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제가 꼭 사례를 하고 싶은데요.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숙 씨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으니 이런 기적을 이뤄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삼촌분,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변호사로서의 소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전 수임료도 또 그만한 데 가도 충분히 받았는 거요. 굳이 저에게 사례를 하고 싶으시다면 부디 저 말고 진숙 씨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기부하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엔 수많은 또 다른 진숙 씨가 누군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두 분 다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제가 1년 전이랑 다르게 그동안 고객이 꽤나 늘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잡힌 일정이 아주 빡빡합니다. 제가 말했죠. 진숙 씨를 도와주면 하늘이 감동할지도 모르겠다고. 제 생각이 맞았나 봐요. 이렇게 고객들이 많아진 걸 보면요. 그러니까 더는 저 찾아오지 마시고 진숙 씨가 이번엔 또 다른 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럼 두 분 다 안녕히 가세요. 헤이 나이스데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 고맙고도 유쾌한 변호사님이 저는 다친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 대고 마지막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담아 무릎을 꿇고 감사의 절을 드렸죠. 이렇듯 저는 과거의 불행을 모두 딛고 지금은 행복한 매일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들은 더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삼촌과의 매일은 꿈처럼 행복하죠. 저는 앞으로 삼촌과 함께 불행한 가정 환경에 놓인 분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하고 봉사를 하며 살아갈 겁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제가 변호사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 인생에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있다면 아직 교도소에 있는 전 남편인데 그놈의 출소 날이 가까워지면 경찰에서의 신변 보호 요청이든 아니면 접근 보호 신청을 하던 해서 저 또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할 생각이에요. 그놈이 우릴 찾지 않거나 찾는 일을 포기한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우리를 찾아낸다면 저 또한 저와 제 딸들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니까요. 게다가 저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이 당하기만 해야 했던 과거의 제가 아니니 예전만큼 그놈이 무섭지도 않아요. 그놈 삐쩍 말라서 밖에서 누구한테 찍소리도 못하던 약골 중에 약골이 있거든요. 그런 놈과 나이든 그놈 부모들에게 그렇게 당하고만 산 걸 생각하니 새삼 가스라이팅이란 게 정말 무섭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제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삶까지 함께이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렇듯 저는 어렵게 찾은 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생각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다소 우울하지만 몇 번의 기적도 한 경험한 제 짧은 일대기가 말이죠. 저희 정도면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그동안 잘 버텨냈다고 칭찬해달라고 말해볼 법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에게나 불행도 또한 행복도 정해진 인생의 최소한의 할당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과거에 저처럼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을 듣고 꼭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행복이 아직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뿐 분명히 행복은 여러분의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물론 그 행복을 옮겨주시려면 스스로 열심히 행복이 있는 그곳까지 달려나가셔야죠. 여러분이 달려나가는 그 길, 제가 잊지 않고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하세요. 아이.